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4월 18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칼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요. 제목이 이래요. Gmail, 이메일 서비스 있잖아요. Gmail 20주년 축하해. 근데 미안해. 나 이제 널 떠날게. 안녕, 굿바이.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인터넷이 지금 사람들이 찾지 않는 데이터가 가득 차 있는 창고방 또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장소가 돼 있다. 여러분들 집에 창고방 있으세요? 아니면 베란다? 아니면은 뭐 서랍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갖고 있는 물건들 있으시죠? 그거 어디다 계속 갖다 놓죠? 그럼 점점점 늘어나죠. 나중에 뭐가 있는지 못 찾게 되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사기도 하고요. 그런 방 있으시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터넷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의 이메일함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다. 이게 에즈라 클라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메일한테 이렇게 탓을 하냐? 지금 20주년 됐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20년 전에 지메일이 나오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004년에 지메일 나왔거든요. 저 그때 충격을 기억해요. 여러분들 중에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때 지메일은 초대장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뭐가 더 특별했냐면 구글이라는 외국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때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메일 서비스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보통 5메가, 10메가 이런 정도로 저장 용량을 줬다고요. 그래서 메일 오면은 뭐 다음 메일 이런 거 그때 있었는데 싹싹싹 다 지웠어요. 그때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우고 필요한 것도 되도록이면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 딱 넣어놓고 나서 지워버렸죠. 그래야 5메가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메일이 1기가 드릴게요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운 구호가 지우지 마세요. 검색하세요. 너무 간결하고 멋있죠. Don't erase, search. 구글은 검색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때려넣고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알고리즘 잘 만들어서 잘 검색해서 좋은 거 찾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지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서비스에도 이런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게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예를 들면 우리 디지털 사진 옛날에 디카 시대 기억하세요?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사진 찍고 나면은 하드에다 다운로드 받는데 하드의 저장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다 지웠어요. 잘못 찍힌 거 다 지웠는데 지금 지우지 않아요. 워낙 많은 저장 용량을 클라우드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다 올려놓죠. 근데 나중에 찾지 못해요. 카카오톡 메시지 절대 지우지 않죠. 문자 메시지 절대 지우지 않고 이메일도 다 그대로 이메일함에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SNS에서 친구 계속 만들잖아요. 친구 계속 늘어나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가요? 외로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그중에 몇 명이나 있나요? 옛날에 그 서비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 그 진짜 친구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에즈라 클라인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거는 이메일 자료일 수도 있고요.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뭔가 중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뭔가 중요한 뉴스를 찾아서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파고드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의 이 중요성, 그 자료의 소중함, 그 관계의 소중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냥 관계가 많아지고 자료가 많아지면 그냥 너저분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이메일 함에 있는 자료들 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비행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 오고 있다고 막 걱정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비행기보다도 더 많다. 기후위기를 더 빠르게 불러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는 지메일이든 인터넷이든 사진 클라우드 서비스든 이렇게 계속 구겨 넣는 서비스 말고 조금 다운사이징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혁신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에즈라 클라인은 헤이라는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 지인들끼리만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서비스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많은 이런 새로운 혁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그래서 미디어하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오셔서 특히 뉴스하고 관련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실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데서 얻는 뉴스, 이게 뉴스의 미래인지, 조중동 이런 신문에서 얻는 뉴스가 뉴스의 미래인지 이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강정수 박사 AI 시대 오늘 진행해 주실 건데요. 네이버가 인텔하고 손잡고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AI 동맹을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잘 될지 분석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번에 총선이 있어서 정치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디서 보셨어요? 신문, 종이신문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텔레비전,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케이블 TV나 공중파 TV를 통해서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유튜브로 보시죠. 대부분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보시죠.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신문사들, 방송사들은 뭘 먹고 사는지, 경영이 어렵진 않은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지금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인기 있는 정치 뉴스 전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우리 뉴스의 미래인지 이 이야기 좀 너무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고정 패널이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시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셨고, 네, 미디어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너무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페니페이퍼라는 게 이제 그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페니페이퍼? 100원짜리 신문. 네네. 그게 등장한 게 1832년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신문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사보게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신문은 사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사건 사고 중심의 신문이었는데 그런 페니페이퍼가 등장하면서 부자와 귀족들이 보던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돼서 민주주의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종이신문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 페니페이퍼의 시대가 지금 200년 만에 끝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독자가 많이 있고 신문을 부티나게 팔리고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독자가 줄어들게 되면 독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광고주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광고 때문에 기사를 빼거나 기사를 쓰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최근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인데 이제 그 시대도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광고 효과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페니페이퍼 시대에서 프리 유튜브의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공짜 유튜브 시대. 그리고 가격 없는 상품의 시대. 가격 없는 상품이라는 건 아무리 싸게 안 들어도 이제 팔리지 않는 무슨 공기 같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번에 그 총선 때 독자들이 굉장히 뉴스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정치 뉴스 굉장히 많이 몰입하시고. 이번에 이제 아직 정확히 트래픽은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때, 대선 때는 트래픽이 폭발해서 사실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도 늘어나고 뉴스의 전성기가 돌아오곤 했는데 올해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고요. 상당수 독자들이 유튜브로 많이 옮겨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고 트래픽 대비 광고 단가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트래픽도 오르지 않았지만 트래픽이
기준으로 광고 단가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이 신문이 아니고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트래픽 네네 그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종이신문은 거죠? 이미 이미 안 사실 팔리고. 한국의 그 종이신문 구독률이라는 게 마지막 집계된 게 한 뭐 7% 정도 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안 될 거고요. 가계 구독률은 거의 지금 2, 3%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 정치 뉴스를 다 보신 거예요? 독자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뉴스공장이 월 트래픽이 한 5천만 뷰 정도 되고요. 오마이TV, 오마이뉴스의 인터넷판이 거의 1억 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TV가 2배네요? 네네. 오마이TV는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담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마이TV는 기자들이 시민 기자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찍은 영상들이 막 몇십만 뷰, 몇백만 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뉴스를 볼 때도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사건들을 쫓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청 형태가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선거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스스로 뉴스 좀비다. 뉴스를 뉴스 하루 종일 좀비? 붙들고 있으면서 뉴스에 매몰되고 뉴스 때문에 과몰입하고 뉴스에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스에 몰입돼 살다가 이제 겨우 풀려난 분들이 그분들이 봤던 게 이제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뭐 매불쇼 같은 그리고 이번에 매불쇼에서 유시민 그 전 이사장 뭐 그 또 몇백만 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 공론의 중심이 유튜브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글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네. 따지기 전에 네. 아까 트래픽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사들이 기존 언론사들이 광고 네. 수입이 줄어드는 거. 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옮겨가면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아까 거죠. 말씀드린 오마이TV가 한 월 3억 원 정도 유튜브에 매출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10억 뷰를 냈으면 1억 뷰를 냈으면 거의 한 월 7, 8억에서 10억 정도 매출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만. 그 전에 월 3억 정도 나온다는 네네.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네네, 트래픽일 그렇습니다. 때 네, 지금 이제 두세 배로 늘어난 거죠. 월 7, 8억 원이면은 기존의 언론사의 인터넷 광고 매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그 뭐 이제 오마이뉴스 사이즈에 비하면 실제로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더 매출이 커진 상황이에요. 오마이뉴스 원래 그 네네. 홈페이지 사이트보다 네네. 유튜브가 더 커졌다. 그렇군요. 이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옮겨가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 네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그런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그리고 팬덤 중심의 그리고 사실 한국은 또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나와 성향에 맞는 뉴스를 찾아본다는 비율이 전 세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또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 일부 찾아본다는 답변은 또 제일 낮고요.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인데 그 말은 나에게 맞는 정치성에 맞는 뉴스를 더 찾아보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보여준 대로 보는 알고리즘 보여준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뉴스 소비, 그러니까 팬덤형 뉴스 소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균형 잡힌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뉴스를 골라본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달라진 새로운 형태의 뉴스 소비. 그리고 과연 뉴스공장이나 매불쇼가 언론이냐 그런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다 저널리즘 영역에 들어와 있고 공론의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 충돌하고 내가 보고 싶은 뉴스 골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뉴스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언론이 아니냐, 저널리즘이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시대. 사람들이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본다라는 답변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답변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는 뉴스는 다 파편화된 짜투리 뉴스들 그리고 누군가가 던져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소비되는 그런 뉴스들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네. 저는 그 조국 혁신당 나와가지고 네.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비례정당은 그 마이크 잡고 연설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흥미로웠던 게 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네. 사람들이 그걸 또 현장에 가 중계를 하죠.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걸 듣는데 뭐 뷰는 막 수백만 뷰가 나오고 이런 네.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 소비가 사실 어떤 형태로 이제 참여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뉴스라는 게 공정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그런 딱 정제된 뉴스라기보다는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부글부글 분노와 열정과 환희가 끌어넘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뉴스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쨌든 알고리즘이 또 띄워주는 걸 바로 클릭하니까 네. 혹시 이 접근성 면에서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막 내가 원하는 사이트 찾아가야 되고 그전에는 아예 가판대 나가서 종이신문 사와야 되고 이게
네. 좀 배리어가 많은데 유튜브는 훨씬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높지 않을까? 어떤 하는 뉴스를 볼 생각이 들어요. 것인지는 예를 들면 내가 조선일보를 볼 것인지 한겨레를 볼 것인지를 선택하면 내가 어떤 뉴스의 그 전체 패키지를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여준 대로 보는 시대이고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이제 구글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갔고 사람들이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게 경영에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네. 사실 아까 기존 언론사에 있던 트래픽이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휙 옮겨왔다고 말씀하시고, 네네. 그리고 광고 매수를 옮겨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실적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요? 전체 기존 언론사들은? 이제 한국의 광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쪽으로 대부분 다 옮겨간 상태고요. 방송 광고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만 해도 이제 페이지 뷰가 그 시청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게 딜레마인데 모든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TV를 보면서 강력한 그 도달률을 만들었던 시대가 이미 끝났죠. 거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각각의 개인 디스플레이로 뉴스나 뭘 찾아보게 되고, 근데 유튜브는 또 타겟터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40대 남성이고, 보수적 성향이고,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이다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면 그 사람이 광고를 딱 맞춤형 광고를 틀 수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아무나 보는 그런 TV 광고를 틀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적다는 거죠. 효과가 적겠네요. 예를 들면 SBS 동물농장의 사료 광고를 틀 수는 있지만 9시 뉴스에 어떤 광고를 틀 것인지, 그리고 그 광고를 틀더라도 그 광고 효과나 도달률 자체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가 일단 직격탄을 맞았고요.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최근에 그 MBC가 피지컬 100이라는 이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저도 봤어요. 제작비가 100억 원을 받았고, 사실 100억 원이라는 건 MBC 사이즈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에요. 100억 원을 MBC가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대로 납품을 하고 IP, 지적재산권을 다 넘겨줬죠. 넘겨줬고, 자,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안영준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거 MBC 사장이. 이거 당신 크게 패착이 될 거다. 나중에 이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니면 그게 MBC의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라고 10년 뒤에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억을 받아서 실제로 MBC는 12억 원을 남겼어요. 겨우 12억 원을 비용으로 나머지는 다 쓰고, 네, 88억을 쓰고 12억 원을 이익을 남겼는데 만들어가지고 기껏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갖다 퍼주고, 넷플릭스에서는 그걸 아무도 MBC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죠.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 사람들은 피지컬 100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겠죠. MBC는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서는 그걸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 하청업체 된 거네요. MBC가 만들어서 하청업체가 되고, 그걸 위해서 또 누군가는 넷플릭스에 가입할 것이고, 넷플릭스의 영향이 늘어나면서 MBC의 시청률은 더 떨어지고, MBC의 기존 사업인 광고 시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또 MBC는 공공성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허락하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죠. MBC가 피지컬 100을 만들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걸 팔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고, MBC의 플랫폼, 지상파 플랫폼이라는 것, 아니면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MBC의 그 실시간 밀어내기 방송이 이미 효용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언제나 부르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의 시대, 주문형 방송의 시대가 이미 사람들의 시청 행태를 바꿔놨는데 아직도 시간 맞춰서 봐야 되는 그 방송이 얼마나 효용을 갖겠는가. 정작 MBC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OTT 서비스로 진출도 굉장히 늦었거나 거기 이미 뒤처지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은 또 이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쿠팡 플레이도 나오고 다른 형태의 대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상파는 여전히 그 낡은 플랫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사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방송사들도 그러면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 올해 방송사 실적 그래프. 작년에 모든 방송사 실적이 다 꺾였습니다. SBS는 1조 원이 넘었는데 8,600억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400억 이상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1,400억 정도. SBS가 1조 원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1조 원이 무너진 건 처음입니다. 와, KBS도 많이 꺾였고, MBC도 지금 뭐 거의 1,200억 이상이 빠졌죠. 빠졌고, JTBC는 무려 17%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방송사들이 지금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네. 작년만 일이 아니라 올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갈수록 급격히 꺾일 것이다. 그래서 JTBC는 작년에 520억 원이 적자가 날 거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공고사직을 했어요. 네네. 공고사직이지만 이제 눈치 보고 나가게 만들고 네. 굉장히 많은 직원이 줄였죠. 줄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700억 이상의 단기 순손실이 났습니다. KBS는 또 수신료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500억 원 적자가 났네요. 500억 적자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YTN, 채널A 모두 다 적자를 냈고요. MBC만 작년에 무슨 세금 그 환입 때문에 MBC만 900억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아, 그래도 이익을 냈고. 네. 근데 이제 매출은 다 줄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출 줄면서 이익이 느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축소될 걸 예고하고 있다는 네네. 건데, 네. 저 이런 기사도 봤는데, 뭐 넷플릭스 매출이 MBC 매출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도, 그게 넷플릭스 코리아 얘기인가요, 그게? 예, 넷플릭스 코리아 이야기인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방송사들의 헤게모니가 줄어들고 급격히 넷플릭스 영향이 커지면서 넷플릭스 세금도 잘 안 내죠. 근데 이제 이미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넷플릭스인데 MBC 매출을 넘어선 MBC는 매출이 꺾이고 넷플릭스는 늘어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 좋은 콘텐츠 생산 능력이 이미 넷플릭스 옮겨가고 있고 더 딜레마인 건 피지컬 100의 PD가 그만두고 넷플릭스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더라고요. MBC 소속을 만들다가 아예 나가서 만들고 있고. 아예 회사를 옮긴 거예요? 네. 회사를 옮긴 거 아니에요? 투자를 독립 받는 거?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PD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MBC 다니면서 납품하는 거나 네. 자기가 독립회사 차려서 납품하는 거나 납품하는 네네. 건 똑같은데 네. 돈은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점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넷플릭스는 그 정도 이제 그 규모를 키운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를 차단하면서 또 매출이 크게 늘었고 가입자가 1,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방송사 매출은 확실하게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네. 이유는 뉴스는 매불 지원한 뉴스공장 같은 유튜브 네. 이 채널들로 빼앗기고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는 넷플릭스로 네. 빼앗기고 이렇게 네.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 뉴스 광고, 그냥 방송 광고 시장은 사실 기업 광고라는 건 어떤 형태로 기업들이 이 매체에 주는 보험 성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비판 기사를 쓰지 않으면 계속 광고를 주고 비판 기사를 쓰면 광고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방송에서 먼저 꺼진 것은 방송은 그런 보험 효과가 없거나 실제로 노출 대비 실제 브랜드 효과를 노렸는데 이미 그게 다 무너진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보험성 광고도 이제는 없다. 근데 방송 광고는 원래 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이렇게 배분해주는 시스템 아니었어요? 네네. 어떤 기업이 그냥 어떤 네. 회사를 찍어서 광고하지는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거죠.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YTN이나 YTN이나 이제 연합뉴스 TV처럼 뉴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실제로 시청률 대비 광고 단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직접 영업이나 다름없는 종편사들이 사실 광고 단가가 꽤 높았던 것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방송은 또 직접적으로 기업 이슈를 뭐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방송 쪽에서 먼저 광고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 정리하고 네네. 신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신문은 이제 뉴스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드라마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뉴스를 뉴스공장 매불쇼한테 뺏기면은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경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의 트래픽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었고 포털에서도 뉴스 소비가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가격 없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뉴스는 이미 독자 기반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사실 매출이 그대로 크게 뭐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자 기반의 수익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신문사들이? 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진짜 다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광고와 기업의 후원 협찬 같은 성격의 유사 이제 그 변형 광고 같은 것들이 거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포털의 콘텐츠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나 독자들에게 뉴스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 1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 그리고 여전히 기업들이 언론에 주는 그런 보험 성향의 광고 시장이 아직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시장에 그게 네. 살아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을 보면 사실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는 통계는 사실 신문 광고도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아까 언론사 매출 보면 매출이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광고가 아닌 다른 협찬이나 후원의 명목으로 기업들이 받는 돈이 사실 결국 광고비가 이주모에서 빼서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뿐인데 그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아까 그 방송사들 모든 방송사들 매출이 줄었는데 제가 18개 신문사들 지금 보시지만 지난 20년 동안 매출을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18개를 합친 거죠, 제가. 네네. 저게 합친 건데 매출을. 등락이 있지만 그대로네. 2조 원을 그대로 20년 유지하고 동안요? 있습니다. 2조 원, 2004년부터? 예, 2004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든 언론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네네. 회사별 그래프도 있죠. 네네. 매출 순위로 보면 조중동 매한에서 조동중 한매로 바뀌었고요. 저 동아일보가- 빨간색 메뉴에 빨간색이 제일 많은 게 조선일보. 조선일보죠, 예. 그래도. 노란색이 지금 그러니까 쭉 올라가고 네. 있는 중간쯤 아, 있는 노란색이 네네. 이네요. 매경이고요. 그 밑에가 한국경제. 파란색 갑자기 중간에 뛰어든 네. 한경. 예,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한경하고 매경은 또 서로 자존심 싸움이 심해서 한경이 앞섰다가 매경이 앞섰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보면 이제 연두색이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를 조금 따라잡았죠. 동아일보는 전통적으로 정부 광고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가 주는 광고. 정부가 주는 광고. 정부가 주는 광고가 그것도 비중이 높아요? 동아일보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 동아일보 출신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많았죠. 청와대에 늘 있었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출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추정이 되는데 동아일보가 아무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네. 정부에서 광고를 주는데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동아일보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네.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죠. 5년 동안 받은 동아일보 광고를 보니까 뭐 300억에서 4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네. 아까 보니까 근데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경, 매경만 얘기하고 그 밑에 뭐 한겨레, 경향, 뭐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 이런 우리가 데도 이제 있을 이른바 텐데. 보수 진보로 나누면 조중동 매출이 너무 안타깝다. 한겨레와 경향 합친 매출의 뭐 5배 정도 됩니다. 보시면 맨 그러네요. 밑에 그 붙어 있는 선들을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한겨레 표시하기 경향인데 어려울 정도로 낮아요. 네네. 다 짜잘하게 그러네요. 붙어 있고요. 네. 지난해 유일하게 매출이 줄어든 언론사가 한겨레입니다. 네, 한겨레가-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네.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네네.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좀 사실은 열심히 매체 쓰고 영향력으로 계신데.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나 뭐 비슷한데 이제 기자 수나 아니면 그 종이신문 발행량이나 그런 데서 차이가 크기도 하죠. 굉장히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근데 그러면 정리하자면 네. 방송사는 유튜브를 뉴스가 옮겨가고 넷플릭스로 엔터테인먼트가 옮겨가면서 결정적으로 광고에 직접 타격을 받았는데 신문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고 광고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 특히 그리고 조중동한테 그건 네네. 살아있다. 방송과 신문의 차이를 보면 방송은 직접적으로 시청자 수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문은 독자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근데 신문의 비즈니스가 계속 말씀드린 B2B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받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이 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업이 신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광고를 아주 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아주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 네. 보면 그게 영향력을 산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네, 네. 나 우리한테 좋은 기사 써달라고 하면서 광고 준다 이 얘기인데 신문의 영향력 자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보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뉴스공장 매불수를 더 보면 이쪽에 영향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쪽에 가서 보험성 광고를 주지 않나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신문의 힘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기업 광고 담당자들, 홍보 담당자들은 하루 종일 이 포털에 뜨는 뉴스에 키워드를 걸어놓고 자기 기업의 이름, 자기 기업 오너의 이름이 뜨면 바로 그걸 관리를 해서 기사를 네이버에 톤다운하거나 네이버죠. 톤다운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체력이 아무리 적어도 네이버에 뜨는 언론사라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의 수단이 아직도 광고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사실 그게 이제 한국 언론이 망하지 않는, 한국 신문사를 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언론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고 한국 언론의 혁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20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네요. 방송사는 혁신의 동기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혁신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아마 않은데 방송사도.
목숨을 건 생존을 건 혁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조만간 이제 뭐 처절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 좋겠는데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이 지금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네.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우리 네. 뉴스의 미래고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다. 네.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자, 일단은 팬덤 중심의 뉴스 소비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뉴스의 범주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뭐 일단 그게 뉴스 기본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실제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뉴스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고 참여고 행동이고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뉴스의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은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발 물러선 사실 언론의 그런 객관적인 그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도 그런 전통적 언론사들이 이미 독자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 언론의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고 주류 언론의 그런 이 낡은 방식들이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팬덤 중심의 뉴스가로 계속 쏠려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중립적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언론이 신뢰도가 낮고 기레기라고 이걸 먹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기자들이 있고 그래도 뉴스의 근간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 정통 저널리즘 힘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적게 보거나 여전히 저널리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문제는 포맷과 유통 방식의 변화고 사실 독자들에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뉴스를 마구 쏟아내는 이런 방식이 독자들이 길을 잃게 만들고 독자들이 나에게 맞는 뉴스를 찾아 떠나게 만드는 주류 언론이 아닌 다른 형태, 나에게 맞는 뉴스, 남들이 보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온 뉴스를 더 찾게 되고 아무튼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세월호 10주기 뉴스를 보면서 여전히 저널리즘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진짜 저널리즘의 힘을 잃지 않도록 좋은 저널리즘의 혁신과 도전과 실험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공장이 열광하지만 일단 과도기라고 보고요.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혁과 실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이 독자들이 보내는 이 댓글을 몇 개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매불쇼에 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사실 많다.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같은 네네. 관점에서 보면 뉴스 공장을 나는 내 성향에 맞기 때문에 선택해서 본다. 네. 예전 같으면 네. 종이신문 한겨레나 종이신문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정말 있지 않아요? 불편하고 괴로운 이야기지만 뉴스 공장의 김어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죠. 지금은 TBS처럼 공영방송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우리 이런 걸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예 내놓고 편파 방송을 하겠다. 대신 논리적인 편파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뭐 중립을 얘기하거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실험들이 전통 저널리즘 영역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공고해 보이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아성이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편향성은 원래 레거시 미디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MBC하고 중립적인 척하는 그런 뉴스. 팍스뉴스는 다른 것이고 네네네. 한국에서도 한겨레하고 조선일보는 다른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객관적이냐 이제, 객관적인 척하는 중립 말고 대놓고 편파하는 그런 방송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의 참여고 행동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방식인 거죠. 아니 너무 옳은 말씀인데 네. 그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요? 지금 보이는 대안. 네네. 그러니까 뭐 개념적인 대안 말고. 지금은 뭐 한동안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혁신과 실험하는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대안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 돈을 내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더 뭐랄까 객관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편파를 표방하지 않는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편 편파를 해가지고 뭔가 균형을 잡는 건가요? 어떤 쪽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계속해서 이제 낡은 과거의 이 수익 모델을 붙잡고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미디어 실험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뉴스들 그리고 사람이 찾는 뉴스는 나에게 돈이 되거나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나의 정체성과 맞물리거나 그리고 이 매체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정체성의 확장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매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변화를 따라잡는 언론사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자세하게 나중에 그 뉴미디어 실험을 다시 이야기하시죠. 뭐 뉴닉이나 어피티 그다음에 올 뒤에 나오는 뭐 더 코어 그다음에 슬로우 뉴스도 마찬가지고 더 밀크나 또 롱블랙이나 새로운 미디어 실험이 나타나고 있고 그 실험들은 독자에 기반한 그리고 과거의 낡은 광고 모델이 아닌 철저하게 그 독자들의 선호와 필요와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의 퀄리티를 승부하는 그런 언론 실험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구독 모델도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유료 구독 모델 같은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 좀 자세히 다뤄주세요. 네. 저희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네이버하고 인텔이 연합해서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 보아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호사관님. 네. 댓글로 소통하면서 방송 제가 좀 잘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보라서 좀 잘 못하는데, 아직 계시면은 잘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무명님. 정치와 언론보다 AI가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키고 있더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댓글 많은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AI 시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이버하고 인텔하고 손을 잡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워낙 또 AI 기술이 지금 너무 약하고 글로벌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장에.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급속한 성장을 2023년에 특히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AI 붐이 불었기 때문인 거고 이거를 지배하고 있는 칩이 H100 그리고 작게는 A100 이러한 칩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수요는 큰데 공급이 적은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서로 요거 또 떼돈을 벌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거 나눠 먹겠다고 지금 인텔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AMD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언젠간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도 우리 언젠가는 7조 달러로 이거 먹겠다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중동 가가지고 펀딩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첫 번째 거죠.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H100의 19%를 사갔고 메타가 13% 사갔고 그러니까 200만 개가 생산됐지만 한 100만 개 넘게를 갖다가 다 빅테크들이 사간 거예요. 빅테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가서 좋긴 한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H100이 지금 너무 비싸. 5만 달러까지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가고 비싸고 우리도 계속해서 너무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빅테크들한테는 들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라든지 많은 기업들 우리는 돈 주고도 못 사요. 그가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아, 네. 우리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도 하고요. 1년을 기다려도요. 달랑 몇 개 안 주고요. AI 연구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이러다가 더 뒤처지겠어요. 칩이 같은- 없어서 연구를 네. 못한다 이거죠. 미국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기술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하드웨어 H100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 우리는 저거 어느 세월에 쫓아가요. 라는 것이 가장 큰 세 번째 고민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개가 작동하면서 탈 엔비디아를 하겠다 또는 반 엔비디아를 하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다양한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인텔과 네이버의 협력은 이 세 번째인 거죠. 우리도 칩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와 그러니까 인텔과 네이버가 협력한 거에는 우리 둘만 네이버만 쓰겠다가 아니라 네이버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 한국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에게도 적절한 규모의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고 추론시킬 수 있는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동인, 칩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고 있고 칩이 없어서 AI를 개발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AI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주겠다. 이것이 이번에 인텔과 네이버의 어떠한 양사 합의가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텔이 새로 내놓은 AI 반도체가 가우디 3인 거죠. 네. 그 가우디 3를 가지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우선은 이제 가우디 2를 가지고서 우선 협업을 시작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가우디 2를 가지고 협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우디 3는 이제 2분기부터 뭐 2분기 말 정도에 생산이 될 테니까요. 생산되면 그때부터는 가우디 3로 간다. 근데 우선은 일단 있는 가우디 2부터 시작을 한다. 네네. 그러니까 미래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하겠다. 근데 그거는 가우디 3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가우디 2로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네. 평소보다. 그래서 그 가우디 2, 가우디 3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H100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지형을 설명해 주시면 네네.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GPU입니다. GPU라는 것은 이제 CPU가 다르게 병렬 계산을 한다는 거고 범용적인 거죠. 우리 이 GPU로는 여러분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게임할 때 좋은 그래픽 카드로서의 역할을 원래가 목적이 그거였고 그래픽 기능도 하고요. 또는 뭐 각종의 뭐 드론 이번에 뭐 이란과 뭐 이스라엘과의 갈등 국내에서 드론이 엄청나게 갔는데 이 드론에도 다 이 그래픽을 처리해야 되니까 GPU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학습에도 이 GPU가 필요하니까 범용적이죠. 범용적인 것이 이 GPU의 특성이고 여기 이제 좀 뒤에 설명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AI에 특화된 것만 필요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있는 이런 범용적인 GPU가 아니라 AI에 특화된 칩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보통 노이랄이 들어가서 MPU라고 얘기를 합니다. GPU가 아니라 MPU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AI 가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가속기는 보통 MPU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나왔던 가우디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AI 가속기 MPU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우디 같은 경우는 학습도 하고 추론도 잘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챗GPT라든지 우리가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클로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것만 전문화된 가속기가 있을 수 있고 추론은 그거보다 더 쉬워야 돼요. 추론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해주는 게 추론이라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즉 챗GPT에 지금 막 2억 명이 결합해가지고 막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하이퍼클로바에 100만 명이 들어가서 GPT를 질문을 던지는데 요거 답할 때 막 이 비싼 H100이 일일이 답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볍고 신속한 추론만 또 전문으로 하는 AI 가속기도 있습니다. 또는 이걸 MPU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론만 전문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한국의 스타트업인 레벨리온이라든지 미국의 스타트업인 그로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하3 같은 경우 마하1 삼성이 얘기했던 이것도 이제 AI 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우디는 AI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학습도 가능하고 추론도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 AI 전문 칩
NPU, AI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추론만 전문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네.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시장.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가우디 2에서 가우디 3를 지금 넘어가는 단계고 인텔은 네. 지금 가우디 2를 가지고 네이버하고 일단 협업해서 네. 한번 그 엔비디아 대항마를 만들어 보자. 네.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실제 대항마가 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소프트웨어 직원들이 더 많아 그랬어요. 젠슨 황이요? 부사장이. 부사장.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엔비디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드웨어 이 칩 설계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주로 뭘 하는 거냐면 쿠다라는 걸 해요. 즉 하드웨어와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거나 뭘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의사소통을 해주는 이 하드칩과 해주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쿠다라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는 이 쿠다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쿠다라는 거는 오픈 소스는 아닌데 무료예요. 그렇죠. 근데 이 쿠다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GPU 외에는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GPU를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배해 오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아마존의 또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대형 클라우드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GPU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 개발자들 중에 한 약 200만 명이 이 쿠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쿠다에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너무 저기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좀 바꿔보자 문화를. 자 이번에 가우디도 좀 사보고 AMD에서도 좀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MI300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체를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쿠다를 못 쓰는 건데요. 저 쿠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있어서 저 잘 못 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GPU에 락인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쿠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쿠다를 가지고 잘 다루면 GPU의 퍼포먼스가 막 2배, 3배, 5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GPU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5,000개씩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종합해서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쿠다라는 거예요. 저는 쿠다 잘 다루는데 저 AMD에서도 사실 쿠다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조금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이번에 인텔에서도 있습니다. 인텔에 있는 거 저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그러면 배워. 그럼 6개월 주세요, 저한테. 1년 주세요. 1년 동안 저는 그것만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쿠다 쓰자. 우리 어차피 구매 파워도 있고 좀 비싸더라도 가지 뭘.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팀들도 만들어 놓자.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렇게 결성한 쿠다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한 연맹도 있습니다. 아예 재단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들겠다. 근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가기에는 당장 갈 수 없으니 요거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당장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쓰다가 사실 라인 쓰셔도 되고 텔레그램 가도 그 텔레그램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수많이 사놓았던 이모티콘을 다 버리고 이 이모티콘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고 이모티콘을 또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잘 쓰니? 그래서 대화에 어떠한 감칠맛이 넌 진짜 대단해 라고 칭찬을 받아오면서 어깨뽕에 힘 쫙 들어가 있는데 저기 가서 텔레그램 가서 이모티콘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러면 이제 난감한 거거든요. 개인도 그런데 여러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 당장 업무에서 뭔가 실행을 해야지 우리 회사가 작동되는 거고 회사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거고 지금 AI를 속도전이잖아요. AI를 빨리 학습시켜서 거대 오도 모델을 내놔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을 평정해야 되는데 언제 다른 거 배우고 있어요. 우선 일단 쿠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어떤 구글이나 이런 대형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업체는 투 트랙을 씁니다. 쿠다를 우선 일단 쓰고 다른 대안도 미리 마련하고 있어서 자체 칩도 만들고 자체 AI 가속기도 만들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솔루션도 만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는 어차피 엔비디아를 못 쓰니 어차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 구할 수가 없고 구하더라도 몇 개 그냥 꼬장 몇 개 구할 수 있으니 아예 인텔하고 협력해서 지금 엔비디아 네이버가 맡은 몫이 뭐냐면 그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인텔하고 협업 구조가. 네, 그렇죠. 협업 구조에서 그러니까 즉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쿠다 같은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가 이 부분을 더 특화시켜서 한국형으로 만들어내면서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이라든지 한국의 다양한 대학 연구소들이 AI를 학습시킬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이버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인텔이 파트너로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네이버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어차피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 지금 당장은 우리는 쿠다를 쓸 수도 없고 엔비디아를 쓸 수도 없는 상황, 쓰긴 씁니다만 H100이 아니라 A100을 쓰고 있고 이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네이버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고무적일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인텔이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 시대의 그 명성을 되찾고 AI 칩에서도 엔비디아에 대적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면 네이버도 따라서 그 쿠다 프레임워크처럼 네이버 프레임워크를 거기 붙이게 되면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대단히 1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공룡이 깨어났다라고 해서 인텔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은 인텔이 지금 만들어내는 건 하드웨어적인 거고요. 인텔은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아직 그렇게 능력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인텔 또한 지금 연맹군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범용적인 이러한 쿠다 같은 대안을 만들기도 하고 로컬,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는 이 범용 만드는 것도 시간 걸리는 거니 우선 일단 급하니까 네이버랑 손잡고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시장 파괴력은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지금 AI 스스로 챗GPT라든지 또는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국방산업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AI 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 자체가 계속 2배, 3배, 4배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엔비디아가 다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정 정도 부분을 이러한 연합군들이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연합군들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성장할 것이고 네이버와 인텔의 생태계가 또 한 줄기를 형성할 거고 그리고 뭐 인텔과 퀄컴과 구글이나 메타가 같이 연합하고 있는 이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그들 또한 자체 칩을 AI 가속기들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범용적으로 다양한 AI 가속기들, 다양한 NPU들에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쿠다에 대항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라면 이 시장 또한 적지 않게 커지면서 시장이 이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인텔하고 네이버의 관계에서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텔이 그러니까 볼 때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인텔이고 글로벌 전체 세계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인텔이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었잖아요. 뭐, 지원금 받았죠. 네, 지원금 뭐 80억 달러가 넘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게 몇 조 원이지? 한 10조 원은 될 거예요. 이런 돈을 갖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인텔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삼성하고 유사하죠. 이런 부분에서 막강하게 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인텔 입장에서. 사실 네이버가 이걸 인텔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뛰어넘고 시장을 확장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근데 그만큼 한국 시장만이라도 잡고자 하는 인텔의 어떤 절박함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절박함들을 예의 있게 네이버를 미국에 직접 초대해서 인텔 비전이라는 행사에 존중하면서 네이버를 대우하면 네이버 또한 존중받는 거고 그러면 네이버 또한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이 협력에 임하게 될 것인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대항마가 큰 대항마를 자기는 대항을 할 거지만 크게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해자가 너무나도 두텁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건너뛸 수 없는, 즉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드웨어는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해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 우리 편의 다리를 여러 개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다리를 네이버에게 의미 있게 놔주는 거고 네이버 또한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인텔의 칩을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더 증설하겠다. 사실은 이 협력을 삼성하고도 체결을 했거든요. 네이버는 마아1이라는 삼성은 마아1을 발표했잖아요. 마아1도 AI 가속기인 거고 이거는 조금은 추론에 좀 더 적합한 더 소형 AI
전문화된 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네이버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랑 같이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건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교두부로 네이버를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메이저인가요? 여기도 의미 없죠. MS 엣지도 있고 뭐 네, 구글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있고.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선은 클라우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늦게 뛰어들었고 이미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이들의 매력들의 시장들이 커지는 것이 다양한 AI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엔트로픽에 투자해서 엔트로픽 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쓰거나 구글의 클라우드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고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갖다가 자사 솔루션들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칩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매 파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자사의 하이퍼클로바의 역량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네이버도 여기에 엔트로픽을 돈 주고 파트너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도 돈 주고 오픈AI하고 파트너를 삼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오픈AI는 독점적으로 MS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지만 네네. 앞으로 다양하게 예를 들자면 오픈소스로 풀리고 있는 메타의 라마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하드웨어가 빵빵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쿠다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네이버는 중장기 전략을 위해서 여기다가 심어 놓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은 여러분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탱크도 다 클라우드에 들어와야 돼요. 탱크요? 네, 탱크들도 무기 탱크? 무기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엔비디아의 젠슨함 같은 경우는 주권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브리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많은 지금 군사 전쟁 자체의 패러다임이 AI 군사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군사 장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클라우드 관련해서 2027년 목표가 뭐냐면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3,500만 대가 다 클라우드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재편들이 있는 가운데서 클라우드 부분이 아무리 지금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이 작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 예를 들면 5%밖에 안 된다고 해도 더욱더 10배 커진 시장에서 5%만 유지해도 이건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로 가야만 한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로컬 기업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H200 받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또 지금 H200도 좀 있으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블랙웰도 나오게 되잖아요. 엔비디아. 이것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낮은 입장에서는 살 수조차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텔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삼성전자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만든 것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파트너십 맺은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다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비디아의 핵심은 칩도 좋지만 쿠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미국 나갔을 때 영어 안 되면 통역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역가 없이 하드웨어를 만나는 거랑 미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가서 영업을 잘할 수 있고 여행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이 하드웨어만을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을 지금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GPU는 사실 엔비디아의 특화된 상품이었고 젠슨 왕이 이 쿠다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효율성도 대단히 좋고 라이브러리도 대단히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쫓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마하를 상용화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소프트웨어를 얹어줘야 되는데 쿠다 같은 걸 얹어줘야 되는데 네이버가 적절한 파트너라고 보게 된 거죠. 그 느낌은 이런 거네요. 막 어떤 공사판이 벌어져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다 공사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삽 들고 이렇게 공사장에 들어가서 한 삽을 이렇게 뜨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정도라고. 그래도 네이버도 작은 포크레인을 지금 구한 거죠. 작은 포크레인. 네, 그래서 그러네. 포크레인 운전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 네네. 운전법으로 해서 이 작은 포크레인을 여러 대 만들어서라도 여기 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전쟁의 국면이 그러니까 즉 반도체 칩과 관련된 AI 칩과 관련된 어떤 경쟁의 구도가 새로운 판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자로서는 네이버 검색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구글 가서 해볼까? 이러기도 하고 뭐 쿠팡 가서 쇼핑할까? 네이버에서 할까? 이러기도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벌었는데 네이버 주가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네이버가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가치 상승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쇼핑도 지금 테무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게도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검색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건 구글도 겪고 있는 문제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Q라는 서비스, AI에 의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답변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검색 광고가 될 수 있는 링크,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색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찾을 때는 과거에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찾았다라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중심으로 검색을 찾는다든지 또는 제품을 검색할 때는 굳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검색이 잘 돼요. 상대적으로 잘 되지만 구글에서 제품 검색하는 것보다는 아마존 가서 제품 검색하거나 쿠팡 가서 제품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들 이런 시장 지형 변화에서 네이버도 의미 있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AI 자체를 클로바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 봄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1년 동안 무소식이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네.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AI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AI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발판인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AI 칩, AI 가속기를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네이버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들을 위한 칩도 확보하지만 이 칩을 다른 곳에서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네이버가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선택이 들어요. 근데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좋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면서 네이버의 매출 증가라든지 순이익 증가로 기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AI하고 관련해서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 그래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스타트업 작은 데들 네, 빼고 네, 나면. 네. 그래서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첫 발짝을 뗐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하고 네이버와 인텔 제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글로벌하게는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도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분야,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뭔가 한 발을 떼고 칩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은 얻을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래 전략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